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를 나누다의 승주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중앙은행의 역할과 달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시리즈는 자본주의 책으로 진행됩니다. 중앙은행 또한 계속 돈을 만들어낸다. 중앙은행이 하는 일.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은행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돈의 양이 늘어난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져 휴지 조각이 되겠죠?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에서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앙은행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돈의 양을 조절하는데 첫 번째는 이자율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자율을 낮추면 은행들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돈을 많이 빌려가겠죠? 이렇게 되면 시중에 돈의 양이 많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이자율을 높인다면 돈을 빌리지 않게 되고 돈의 양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자율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힐 때가 오는데요. 그럴 때 돈을 찍어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요. 한번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엄마와 아들이 있습니다. 엄마는 아들에게 3만 원을 주며 하루에 1,000원씩 써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 3만 원을 들고 장난감 가게에 가서 다 써버립니다. 게다가 외상까지 하고 오는데요. 5천 원이나 하고 옵니다. 그래서 아들은 총 3만 5천 원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엄마께서는 3만 원만 쓰라고 하셨죠? 아들이 5천 원을 더 썼으니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지갑에서 돈을 더 꺼내게 됩니다. 이렇게 5천 원을 더 꺼내는 것을 바로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중앙은행에 적용해보면 마찬가지로 이자율을 통제하는 것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중앙은행은 돈을 더 찍어내는 방법으로 돈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이자 때문인데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기 외부와 차단된 한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중앙은행 A와 B가 있는데요. A는 중앙은행에서 10,000원을 빌립니다. 1년 뒤 A는 10,000원과 함께 이자 500원을 갚아야 합니다. 1년 뒤 A는 10,000원과 500원을 갚을 수 있었을까요? 갚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섬에는 10,000원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500원을 찍어냅니다. 지난 시간에 돈을 빌려줘야만 찍어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B에게 500원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 섬에는 총 1,500원의 돈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1년 뒤 A가 열심히 돈을 벌어 1,500원을 다 갚게 됩니다. 그렇다면 500원과 함께 그 이자를 갚아야 하는 B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파산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은 이자 때문에 돈을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는데요. 중앙은행이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은 돈의 양을 조절합니다. 첫 번째는 이자율 통제를 통해, 두 번째는 양적 완화를 통해 조절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이자 때문에 돈을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자본주의에서 미국이 중요한 이유와 함께 달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44년 7월 미국의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는 한 협정이 맺어지는데요. 외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무역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금 1온스에 35달러라는 기준을 정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순간인데요. 기축통화란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후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자 사람들은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합니다. 미국은 보유하고 있던 금의 양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미국은 돈을 더 찍어내고 싶었지만 금이 없으니 그럴 수 없었고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달러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1971년 위기를 느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달러를 보호해야 한다며 금태환제를 철폐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미국은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고 원하는 대로 빚을 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나요? 달러를 만드는 곳은 미국 정부가 아닙니다. 바로 FRB, 연방준비은행에서 만드는데요. 이곳은 미국의 중앙은행이며 12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과 4,800여 개의 일반은행이 가입된 민간은행입니다. FRB는 금없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감시도 없고요. 심지어 미국 정부도 달러가 필요하다면 빌려야 하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아니라 극소수의 금융자본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FRB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 먼저 많은 돈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엄청 낮은 금리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요. 어느 순간 대출의 연장을 중단하고 돈을 더 만들지 않습니다. 아까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찍어내는 이유는 이자 때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돈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국민들은 파산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했던 은행과 개인들은 줄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록펠러, 모건, 버나드 버럭 등 여러 큰 손들은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고 주식시장을 빠져나가고 난 후였죠. 이 사태로 인해 1만 6천여 개가 넘는 금융회사들이 문을 닫았고 금융자본가들은 거의 헐값이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은행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막대한 부를 챙겼죠.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엄청난 사기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중앙은행의 역할과 달러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요.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돈에 대해, 빚에 대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은행과 꼭 알아야 할 금융상품의 비밀에 대해 나누러 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